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이번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아마 잘 못 지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이번 주 시장은 단순한 숫자보다 이 사람의 말이 더 무서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12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나스닥 기술주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크립토까지 영향을 크게 미쳤던 한 주였었는데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무려 20%에서 30% 가까이 하락을 했고, 이더리움에서는 ETF가 수십억 달러 유출을 보이면서 상당한 공포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표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지금은 시스템이 무너지는 기간이라기보다 흔들어서 털어내는 구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뉴스레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시세 분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약 10월 초에 12만 5천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절정으로 가속이 붙어서 하락을 했던 한 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1월 17일에 9만 달러가 깨지고 21일경에 8만 초반까지 급락한 이후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간 수익률로는 대략 마이너스 8% 정도 수준에 있고 시장 심리는 상당한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단 지지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에서 86K가 현재 임금 박스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미 현재 이 박스 구간에서 힘 고르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80K에서 82K는 이번 주에 엄청난 투매가 이루어졌던 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80K에서 82K가 2차 지지선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항선으로는 첫 번째로 90K에서 92K가 20일 깨졌던 시기이고 첫 번째 되돌림 매도 구간으로서 첫 번째 저항 구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5에서 97K 이 부분이 직전 단기 고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저항선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중립 시나리오는 80K를 방어하면서 80에서 92K 사이를 횡보하는 시나리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공포 속 바닥 다지기 그리고 에너지 충전 구간으로 이어질 거라는 시나리오이고 이 두 번째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 하방 시나리오는 80K가 붕괴되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0K가 이탈한다면 이 75에서 78K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70K까지 추가 조정이 열려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가장 제가 바라고 있는 이 반등 시나리오는 이번 주 80K를 지켜낸 다음 90K와 92K를 회복한다면 이어서 95에서 97K 그리고 다시 10만 달러에 대한 재도전으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상방으로 가면서 매물이나 물린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직선으로 상승한다기보다는 계단식으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은 주간 수익률이 약 마이너스 10% 전후이고 비트코인보다 살짝 더 많이 밀려 흘렀습니다. 단기 지지선과 저항선을 살펴볼 텐데요. 이 첫 번째 지지선은 2,700달러에서 2,800달러, 즉 최근 며칠간 바닥을 다졌던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2,500에서 2,700달러 선이 이 아래로 열리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이 박스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2,700에서 2,500만큼은 지켜주기를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항선으로는 2,800에서 2,880달러, 즉 바로 위 단기 저항,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3,000달러가 심리적 구간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되돌림 매도가 나오기 좋은 자리로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차트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11월 초까지 유지가 되고 있던 이 메인 피벗인 이 3,500달러 이 부분이 최종 목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립적인 시나리오는 2,700달러를 방어하면서 이 부분이죠. 2,700달러를 방어하면서 2,700에서 이 3,000달러 선을 박스 조정 소화 횡보하는 가능성입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과열 해소 후에 에너지의 재충전 구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하방 시나리오 2,700달러가 붕괴가 된다면 그 다음 2,500달러, 그 다음 2,300달러, 최악의 경우는 2,1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시나리오는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으로 반등 시나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시나리오는 무엇보다 이 3,000달러를 회복하는 시나리오인데요. 2,700달러를 여러 번 방어해 준 다음 3,000달러의 재돌파에 성공을 한다면 그 다음 3,200달러 그리고 3,300
그리고 3,500달러까지도 피벗손으로 반등 구간을 목표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3,500달러 위에서는 상당히 물려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빠른 V자 반등보다는 계단식으로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인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에서 10% 조정이 있었고 최근 리플에서 호재 소식이 많이 있었죠. 금융기관에서 신청한 ETF가 줄줄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역시 리플은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지지선으로는 첫 번째로 1.9에서 2달러. 이 선이 이번 주의 저점 구간으로 1차 단기 바닥 후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1.8달러 부근에서 지지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깨고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 구간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항선으로는 되돌림 1차 저항선으로 보이고 있는 2.1달러. 그 다음 이번에 깨졌던 핵심 지지 구간 2.2달러. 이 부분을 재돌파했을 때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에는 표시가 되고 있지 않지만 2.4달러에서 2.5달러가 현재 ETF가 이슈가 나오면서 형성했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을 빨리 탈환을 하길 소망을 합니다. 중립 시나리오로서는 2달러 부근대에서 계속 횡보하는 시나리오로 볼 수가 있고 하락 시나리오로는 1.9달러를 붕괴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로 1.8달러에서 그리고 또 1.5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는 ETF 관련된 호재 그리고 순유입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시나리오 가기에는 가능성이 제일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등 시나리오는 2달러 선을 계속적으로 지지해주고 2.2달러를 재돌파했을 때 다음으로 2.4에서 2.5달러까지 재돌파해주는 그런 시나리오. 리플과 같은 경우는 현재 호재와 이 펀더멘탈 자체가 좋기 때문에 단기에 급등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젠 주요 암호화폐 시세 분석을 마치고 한 주간 일어났었던 주요 암호화폐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크로와 거시경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가 되었던 매크로와 거시경제 소식은 크게 없지만 11월에 발표가 됐던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한마디 했던 불확실성이 이렇게까지 공포를 만들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패드워치를 보면 동결보다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아직 실망적인 단정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 시장 하락 자체도 실제로 경제가 붕괴했다기보다 파월의 입으로부터 나온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자체는 최저 수준이고 고용 불안도 커졌고 지표 자체는 시스템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신호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있을 연준 의장을 자신의 측근인 스캇 베센트를 점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파월이 동결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온체인상에서도 대형 고래나 기관에 대한 매도 자체는 없고 ETF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자금이 잠시 안전자산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암호화폐가 이렇게 공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스마트 머니는 언제든지 다시 달러 약세가 된다면 다시 위험 자산으로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더 큰 상승을 위한 바닥 다지기 구간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저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완화 시그널 그리고 유동성 랠리가 한번 있는 다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죠. 따라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흔들림이 공포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마지막 랠리를 준비한 시간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소식인데 비트코인 가격 관련해서는 아까도 이야기는 했지만 비트코인이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증발을 해버렸어요. 무려 1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거의 10월 고점에서 6주 동안 계속 비트코인이 8만 달러까지 25%에서 35% 정도가 조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온 분들께서는
암호화폐 코인의 무서움을 제대로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지금 하락 자체는 크립토 자체에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고 AI나 빅테크에 대한 버블 그리고 연준의 눈치 보기라는 거시 리스크 일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온체인 분석 관점에서는 고래나 트레저리 보유자들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ETF 관련 소식인데요. 현재 암호화폐 하락장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차트는 비트코인 ETF에 대한 순유입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순유출을 이뤄냈죠. 그리고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최근 한 달, 어떻게 보면 한 달 반 정도 동안 계속 유출이 있었습니다. 11월 동안 약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쳐서 약 37.9억 달러, 거의 40억 달러가 순유출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사실상 기관 자금이기 때문에 이 자금은 스마트머니로서 채권이나 연준의 영레포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현재 달러 강세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머니가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달러 약세로 가게 된다면 다시 위험 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ETF IBIT가 단일일로 최대 달러가 유출이 됐어요. 즉 아이쉐어 비트코인 트러스트에서 5억 2,300달러가 유출이 됐는데 이게 단일일 기준으로 최대 유출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한 달 기준으로만 이 IBIT에서 약 17억에서 18억 달러 수준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가 됐죠. 이제 ETF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바닥은 안 온다라는 내러티브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시세를 보기 위해서는 이 ETF 보유량, 유입, 유출을 계속 봐야 하는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고 선을 긋는 시대는 지났다고 봐야겠죠.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을 하나 드리자면 이 11월 21일 기준으로만 유일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었어요. 물론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 순유출만 있진 않았고 유입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또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 블랙록에서 스테이킹 이더리움에 대한 ETF를 준비 중이라고 해요. 현재 나와 있는 IBIT는 스테이킹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주지 않는 커스터디 ETF라고 할 수 있는데 스테이킹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줄 수 있는 ETF를 준비 중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ETF의 어떻게 보면 최대 고래라고 할 수 있는 블랙록에서 이러한 스테이킹 관련 ETF 상품을 내놓은 것은 단순하게 이더의 가격이 오른다라기보다 여러 기관과 함께 이더리움의 ETF 시장이 본격적으로 경쟁 구도로 진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쟁사로 알려져 있는 렉스 오스프레스와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10월에 스테이킹 이더 ETF 상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미 이에 대한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록도 이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이고 온체인 관점에서는 이더의 스테이킹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이든 또 이더의 유통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겠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 ETF에 대한 보유 이더까지 스테이킹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격이나 유동성 그리고 보안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레귤레이션, 규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특별한 기사는 없었지만 이미 올해 7월에 미국에서 스테이플 코인을 법제화하는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미 시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재무부랑 관련 기관들이 하위 규정에 대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년이 된다면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엄청나게 좋은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기대해봐도 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주요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도 이 최근 마지막 주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순유출로 돌아섰어요. 계속 순유입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잠깐 순유출로 돌아섰는데 차트를 보다시피 이미 시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최근 들어서 조금 유출이 있었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있다. 그래서
가격을 상방으로 올릴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하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중앙화 거래소는 순유출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중앙화 거래소 순유출이 있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매도로 이어지는 것이 안 좋은 거지, 순유출은 새로운 시장, 디파이와 같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한 온체인 활동으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서클 관련된 소식인데요. 서클 USDC를 발행하는 회사죠. 이 서클의 자회사인 해시노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 즉 가지고만 있어도 이자를 지급해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합니다. USYC라고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BNB, 즉 바이낸스 체인에 런칭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기사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 RWA 시장이 지금까지는 이자를 지급해주지 않는 단순한 달러 토큰이었었는데, 앞으로 이자를 지급해주는 yield 파밍 토큰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은 디파이나 이 전통 금융이죠. 이 CFI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대 금융기관 역시 이 온체인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는 살아나갈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상품이 앞으로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리플 USD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시가총액으로만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발행이 됐던 2025년 초에 비해서 성장률이 거의 1200%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엄청난 성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이더리움과 함께 XRP 레저에 공급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고,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일 거래량은 7월, 8월에 약 하루 2,600만 달러 수준에서 11월에 1억 7,400억 달러까지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따가 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내년 1분기에 일본에 런칭한다라는 기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 파트너는 SBI 홀딩스로 알려지고 있죠. 이러한 것은 이 아시아 시장에, 그리고 아시아의 선진국 일본에 런칭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소식이죠. 현재는 테더와 서클 중심으로 양대 산맥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리플이 규제 친화적이고 은행이나 결제 네트워크와 워낙 밀착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점을 이용해서 이 테더와 서클의 양강 구도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리플은 연준의 마스터 계정을 보유하고 있고 카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해서 이 국가 규제까지 결합된 모델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이낸스에서 상장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 2주 만에 거래량 10억 원을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IQ와 이 플렉스라고 하는 디파이 업체가 공동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 원화를 어떻게 보면 흉내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한국의 국채나 원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달러를 연계해서 환율에 맞춰서 설계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출시가 됐고,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량 2주 만에 10억 원을 돌파했다는 거죠. 여전히 개인 상대로는 판매하고 있지는 않고 기관 상대로만 발행 상환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참 재밌는 소식인데, 현재 원화 시장이 굉장한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점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된 의도가 뭔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환율 방어를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 기관에 의해서도 이 환율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죠. 우리나라의 통화 주권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런 세상의 변화, 그리고 금융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꼭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엔화나 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함께 살펴봐야 할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리플 관련된 소식이에요. 이번 주 워낙 하락이 거셌기 때문에 호재 소식이 묻힌 것 같은데, 11월 18일에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리플 현물 ETF가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정식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캐너리 캐피탈의 XRP ETF가 출시가 됐죠. 그리고 다음 주는 비트와이즈에 대한 ETF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0월
넷째 주, 다음 주죠. 최소 3개의 현물 XRP ETF가 미국 시장에 등장을 대기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도 지켜볼 만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일본 런칭 소식이에요. 이 리플이 일본을 기준으로 아시아의 결제 허브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SBI 홀딩스를 파트너로 내년 1분기에 일본에서 리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면서 엔화 스테이블 코인과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재 암호화폐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참 상대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이미 리플의 ODL, 즉 온 디맨드 리퀴디티의 거래량이 이미 일본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건 저도 오늘 처음 안 사실인데 일본에서 그만큼 암호화폐 웹3와 관련된 산업이 이미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더리움과 관련된 소식도 많이는 없었지만 이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이더리움 담보 대출 서비스로 대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미 코인베이스는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은행 구조를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을 담보로 대출 서비스를 했다는 것은 이더리움을 비트코인만큼 암호화폐의 기축통화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바이낸스 체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낸스 체인도 레이어 1 코인 중엔 상당히 후발주자였었는데 현재 가격을 보면 지금 1000달러를 앞두고 있어요. 1000달러를 한번 넘었다가 하락을 했었죠. 현재 BNB 체인에 많은 디파이, AI, RWA 관련 신규 디앱이 계속 온보딩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BNB 핵이라고 하는 해커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이 빌더 유입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거는 단순히 재단이 아니라 바이낸스라고 하는 튼튼한 회사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서 언급했었던 이 서클의 자회사가 발행했다고 이야기했던 USYC라고 하는 일드 파밍 토큰 역시 이 바이낸스의 BNB 체인에 탑재한 상태라고 해요. 그만큼 이 BNB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거래소의 사이드 체인을 넘어서 RWA나 수익형 토큰 그리고 AI 디앱이 올라오는 범용 레이어 1으로 이 위치를 재정의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이후로 먼저 제도권 상장이 되는 체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분명히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차트만 봤을 때는 이제 곧 종말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많이 힘들었고요. 저 역시도. 하지만 실제 지표를 살펴보면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견고하고 은행이나 기관의 신용 경색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온체인상에서는 고래나 이 장기 홀더가 공포의 패닉셀을 던지는 모습은 절대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패닉에 던지는 주체는 개인들이죠. 따라서 지금 하락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라 말과 심리로 만들어진 조정 구간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이 무너진다, 엄청난 금융 붕괴가 온다라고 떠들어대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큰 하락장 앞에는 완화 시그널이 있고 유동성 랠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이클에서도 그 패턴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절대로 포기해서 되는 구간이 아니라 마지막 랠리를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갈라놓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는 언론과 말이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온체인 데이터와 이 구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숫자를 읽는 눈을 키우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따라서 이번 주도 끝까지 뉴스레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다뤘으면 하는 섹터가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따라서 다음 주에는 온체인 흐름과 거시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준비는 계속됩니다. 코인크래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